그래서 인드라의 어떠한 데리다 해체론은 뭐냐? 데리다가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는 것이 데리다를 위한 거다.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어야 되고, 써먹을 수 없는데 그때 써먹는 거는 그건 낭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써먹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 한다면은 시대여신님이 마침 잘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써먹을 수 있다. 효용성이 있구나, 쓸모가 있구나,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데리다 해체론도 다 써먹었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대여신님이 잘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데리다의 해체론은 써먹을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데리다에 대해서 데리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제리 출신이에요. 무슨 저 까미 생각하면 돼요. 인드라가 맨날 그 사르트라고 까미 싸운 거 알죠? 그 누구야? 사르트르하고 까미가 서로 맨날 싸웠잖아요. 특히 까미가 사르트르 너 되게 싫어. 자크 데리다도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까미적인 아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알제리 출신이기 때문에 알제리 출신인데다가 또 까미와 다르게 소설가 까미 이 시지푸스의 이런 소설 쓴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 이런 소설 사람. 그 아싸 기질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나 까미가 아싸 기질입니다. 반면에 그 사르트르나 이 누구야 또 알투세르 이런 사람들은 인싸 기질이에요. 인싸 기질.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자크 데리다는 거기다가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다가 알제리 출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알제리가 그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인이지만 동시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조선인이 국적 송기정 선수처럼 자크 데리다는 송기정 선수와 유사한 거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국적의 조선인 이렇게 되는 게 자크 데리다고 거기다가 또 유대인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싸다 아싸. 까미와 유사한 그런 어떤 좀 출생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론가들은 1967년 말과 현상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고 대부분 67년에 72년에서 67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데리다는 매년 책을 냈던 사람인데요. 박사학위는 80년인가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1967년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1966년, 67년. 이것을 인드라의 구기본론적으로 보면 연대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인드라의 구기본론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67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CFR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죠. 1967년. 바로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빅토 로스차일드 구번 당대 황제를 끌어내리고 혁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박정희적 결단을 할 때가 바로 1967년 CFR 회의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베트남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였지만 실제 CFR 회의의 내용은 구변 귀족들이 일치단결해서 빅토 로스차일드를 타도하고 데이비드 록펠러를 새로운 신임 구변 황제로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당시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시적인 독립을 할 것인가, 이러한 심도 깊은 토론한 것이 1967년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점을 인드라가 지적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와 구변 귀족들은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드라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유럽 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유럽의 국영 귀족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빅토 로스차일드는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파시즘에 매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좌파시오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빅토 루스차일드의 좌파시오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동원한 것은 시민운동, 여성운동, 이런 오늘날의 시민운동,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으로 노조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빅토 루스차일드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태리 공산당 그람시가 얘인데 이 빅토 루스차일드의 지경지였던 식민지였던 소련 공산당 모스크바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이태리인데 둘 다 스탈린의 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스탈린에게 충성한 당이 위성정당이 바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공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초로 반역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람시입니다. 그람시. 이태리 그람시. 얘가 여태까지 친소 공산당 노선을 반소 공산당 노선으로 바꾼 게 그람시입니다. 얘도 어차피 공산주의자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국유원의 힘이죠. 데이비드 록펠러의 힘이고 책사 브레진스키나 헨리 키신저의 힘이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을 떼어놓듯이 소련을 약화시키고 빅토 루스차일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의 개였던 소련 공산당의 개였던 이태리나 프랑스나 영국의 공산당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반소로 전환시킨 게 바로 그람시예요. 그래서 그람시를 키운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드라 강조했던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데리다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사르트 영향 때문에 좌파시오로 대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프랑스 사회당이 망했잖아요. 좌파시오. 프랑스 사회당이 자유좌파 노선이어야 되는데 좌파시오 노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야당도 못했잖아. 좌파시오가. 제일 야당이 르펜이 됐잖아요. 프랑스 사회당이 재구실을 하려면 자유좌파가 돼야 돼요. 바로 데리다 노선이 돼야 돼요. 데리다는 자유좌파 노선입니다. 그런데 좌파시오 노선, 알티수에르, 사르트르 이런 애들의 좌파시오 노선이 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지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크 데리다가 저들 속에 있잖아. 그래서 국기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저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키울만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애를 키우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가세연이 있어. 가세연에는 강용석, 김세희, 또 누구야? 떨어져 나가서 따로 하던데 어쨌든 그 친구 논의 안 하고 김소연 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김소연, 뭐 김세희, 강용석
이랬을 때 이 셋 중에 누구를 국유본이 만약에 가세현을 망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쓰냐라는 것은 셋 중에 가장 예, 좀 아니네, 예, 유연성이 있는 사람을 떼어낸다 이거지. 예.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강용석이 더 유연합니까? 김세희가 더 유연해 보여요. 김소연이 더 유연해 보이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국유본이 선택한다 이거죠. 저 데리다는 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친미좌파였어요. 다른 애들은 다 반미좌파였어요. 반미 좌익파시였단 말이에요. 프랑스 학자들 대다수는요, 반미 좌익파시입니다. 반미예요, 반미.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자크 데리다만 친미좌파였어요. 친미 자유좌파였습니다. 그런 노선을 걸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노선을 걸었느냐? 전혀 아니죠. 자, 1967년까지, 1965년까지 이전에는 자크 데리다도 교수 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신분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니야.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당시에 알티세르라는 좌익파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티세르한테 이렇게 짜옹을 한 거지 말하자면. 잘 봐주세요. 알티세르가 당시에 교황 소리 들었거든. 좌익파시 교황 소리를 들었던 애가 알티세르예요. 나중에 유대인 아내 목을 조린 정신병자. 아내인 유대인 아내를 목 졸라가지고 살해한 정신병자가 알티세르거든요. 교황 소리를 들었다고요. 알티세르한테 잘 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교수 자리 따지. 1965년까지의 프랑스 학계는 알티세르한테 눈치 봐야 되는, 마치 지금의 문전비 자유파쇼 시절에 무슨 저 고대나 왜 애들 눈치 봐야 되는, 서울대성 조국 눈치 봐야 되고, 고려대는 또 누구야 그게 장하성 눈치 봐야 되고, 연세대는 누구야 그 새끼,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 욕 안 했어요. 그 뭐 문정인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의 어떤 이념적 성향을 좋아해서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 자리를 따야지 생계가 유지되잖아. 먹고 사는 진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967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CFR에서 이렇게 벌어졌죠. 그래서 주목한 거야. 국유본이 데리다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촘스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촘스키나 데리다 같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10대 때부터 전 세계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자질 있는 애는 딱 지켜봐요. 데리다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촘스키도 그렇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교수된 거고요. 그래서 67년에 그 문학으로 이렇게 된 건데, 저게 하필이면 또 존스 홉킨스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록펠러 대학이에요. 내가 강조했잖아.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과 대학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록펠러 기부가 엄청난 대학이다. 거기서 이제 세미나 열었다 이거죠. 그때 거기서 주목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데리다가 인기를 얻은 것은 바로 예일 대학에서. 예일 대학 하면 어디죠? 해골종단 있는 데 아닙니까? 후시가 있었던 대학이 해골종단 대학, 예일 대학, 명문대학교죠. 거기서부터 이제 했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문학 비평 뭐 이러면은 이게 뭔데? 어차피 아무 의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문학 비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잘 보는 무슨 유튜브도 없었고, 그죠? 그 당시에는 또
뭐죠? MTV도 1980년대에 가서야 MTV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선진국의 시민들도 즐길 거라고는 예, 신문 기사와 책밖에 없었어요. 소설책이죠. 운동권도 자유파시 운동권도 무슨 이론서로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인드라가 자유파시들이 뭘로 세뇌시켰냐면 소설책으로 세뇌시킵니다. 예. 인드라는 소설책으로 세뇌당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론에 약해요. 이론으로 애들을 세뇌시키지 않아요. 예. 노래와 운동가요 있죠? 노래와 그 다음에 소설책 이런 걸로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뭔가 참여시켜. 그러니까 예? 뭔가 집회에 나와서 예? 뭐 이렇게 체험학습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애들을 세뇌시키지 예? 이론서로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의 프리메슨 이런 데서 인드라 프리메슨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루미나티인들은 철저하게 반대하고요. 자, 무정부주의자 예, 바쿠닌 같은 경우는 프리메슨에 가입했죠. 이 바쿠닌 같은 사람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바쿠닌 같은 사람이 프리메슨에 어떻게 가입하죠? 간단해요. 당시에 러시아 상류사회에서 청년 귀족들은 어떤 방식으로 프리메슨에 가입하냐면 바로 독소회를 통해서 프리메슨에 가입합니다. 대다수의 상류층의 독소회들은 프리메슨 유사 그룹이었습니다. 프리메슨은 아니고 예, 그런 독소회라는 사교 모임을 통해서 예, 기존의 프리메슨 회원들한테 눈도장 받고 비로소 거기서 괜찮으면 프리메슨에 추천받아서 회원이 되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미국의 대학 사교 클럽도 사교 동아리도 똑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해골종당은 프리메슨 조직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프리메슨을 모방한 흉내낸 조직일 뿐입니다. 근데 예, 대학에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을 하다 보면 기존의 프리메슨 회원이 눈여겨보고 저 친구는 프리메슨으로 가입시켜도 되겠다 해서 가입시키거나 일루미나티로 가입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쿠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청년 귀족으로서 프리메슨 가입했는데 평상시에 딱 기대를 하고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프리메슨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쑥맥이더라. 그래서 바쿠닌이 탈퇴했습니다. 프리메슨에 탈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정부 조직인데 자기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음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음모 조직의 모델을 만든 사람이 바쿠닌이에요. 웃기죠? 역설입니다. 본인이 아나키스트고 무정부주의자인데 누구보다 음모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오늘 모델입니다. 음모 조직의 모든 롤 모델이 바쿠닌이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리다를 국유원이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왜? 1968년에 학생운동, 프랑스 학생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대다수 자유파시오들이 68년에 가담했죠. 그래놓고 어떤 노선으로 치닫았냐면 자유파시오에서 초강경, 오늘날 철험회처럼 초자익 파시오 노선, 그것은 바로 모택동의 문화 쿠데타를 지지하는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에 실망했기 때문에 중국은 다를 거라고 여긴 거죠. 모택동이 하필이면 관료주의 타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떡밥이 굉장히 센 거죠. 오늘날의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유튜브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 당대 1960년대 유튜브가 있었다면 아마도 인드라는 프랑스의 학생들이 교수들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당시에는 모택동이 중국에서 어떤 대참사를 일으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책으로만 본 거죠.
누군가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애들이 예? 중국 겸록 그런 걸로만 본다 이거죠. 근데 예? 문화 쿠데타 이런 것들을 찬사를 하면서 찬양하는 책들이 불어로 번역돼서 오니까 그걸로만 본 게 프랑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택동은 불세출의 영웅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마치 종북파가 1980년대 국유본의 어떤 국유본과 반쪽 아베파의 음모로 종북파들이 반쪽일성을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텔겔이라는 잡지 이제 그룹이에요. 텔겔 그룹 운동권 좌익파시 운동권 그룹인데 거기하고 인연을 맺다가 떨어져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꼭 인드라와 같죠. 애가 데리다가 괴짜한 거죠. 아싸예요, 아싸. 그 저 텔겔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입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불가리아 태생인데 파리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리다가 죽은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최고의 석학으로 만드냐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선정된 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소련의 간첩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자크 데리다는 국유본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너 아시아 남미 총책을 해라. 지금 푸코가 이란 중동의 총책을 맡았다. 푸코가 미셸 푸코가 국유본 귀족이죠. 미셸 푸코도 너는 그걸 맡아라. 근데 자크 데리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국유본의 제안을.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국유본이 이런 아시아 남미 총책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엄 촘스키. 미국에서 반미 떠드는 친구잖아요. 노엄 촘스키는 자유파시는 아니에요. 자유좌파입니다. 어쨌든 남미 아시아 총책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엄 촘스키하고 푸코하고 자크 데리다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푸코는 왜 저 녀석이 날 디스에 자존심 상했고 노엄 촘스키는 노엄 촘스키대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 국유본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데리다한테 시키냐. 거기다가 또 그것까지 또 하라고 했는데 또 데리다가 거절하니까 자기들이 뭐가 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미셸 푸코하고 노엄 촘스키가 연대해서 데리다를 디스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간 셋 다 인드라 다 푸코도 좋아하고 노엄 촘스키도 좋아하고 자크 데리다를 좋아합니다. 이 셋은 그래도 자유좌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자크 데리다의 전성기는 인드라가 볼 때 시작은 1967년에서 1973년 요까지죠. 바로 데이비 록펠러가 구현 황제가 되는 1973년까지 이때가 이제 프랑스 외에서 바깥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현 본사에서 본사는 아니죠 그때까지 그런 데서 처음으로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자크 데리다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사상적 전성기는 1967년에서 1972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데리다의 그 자신의 인생 전성기는 언제부터냐?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자크 데리다가 전성기를 맞죠. 인생 전성기. 왜냐? 빅토르 루스찰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소련이 붕괴됐어요. 전 세계 자유파시오들이
극도의 혼란을 느낀 시기입니다. 알투슈에르는 자기 아내 유대인 목을 졸라 죽이고, 또 누구야? 들레진과 걔는 갑자기 2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서 부엉이 발에서 뛰어내리듯 자살했습니다. 전 세계 그쪽 좌익파시들이 개 난리쳤던 시기가 1990년대예요. 이랬을 때 프랑스의 어떤 철학이 대부분 좌익파시 철학인데, 이 반미 좌익파시 철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프랑스 좌익파시 철학이.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탈출구가 바로 자크 데리다였던 겁니다. 1990년대.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크 데리다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프랑스 철학계에 프랑스 학계에 얼굴마담 수장에 오른 겁니다. 대표 간판이 된 거예요. 본인이 딱히 원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프랑스 학자면 누구냐? 자크 데리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다? 알투세르다, 뭐 들레즈다, 뭐 락강이다, 뭐좀 막 나왔단 말이야. 싹 다 잊혀지고 이제는 자크 데리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빅터 루찰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의 해치론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요, 자크 데리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얘기가 자크 데리다의 학문적 정성기예요. 그때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은 1990년대에 나왔던 뭐 마르크스의 유형론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뭐냐? 존재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갑작스럽게 프랑스 학계에 얼굴 마담 간판이 되니까 뭔가 좀 애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좌익파시였던 애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알고 보면 좌파야. 너네들 여태까지 나를 막 바이든 형처럼 친미니까 프랑스에서는 친미다 그러면은 마치 쪽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크 데리가 나 그냥 친일 아니야, 친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유령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인들은 썼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자크 데리다의 그 유령론, 존재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존재론. 뭐 하이데거 덕을 봤다. 하이데거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그 데리다의 어떤 그래서 그렇게 큰 위상을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가 있냐? 데리다에게 중요한 건 인식론이다. 인식론. 읽기에 읽기, 글읽기, 해석. 이것은 전적으로 후설에게서 시작해야 된다. 아니, 데리다의 석사 논문이 후설이에요. 그럼 후설에서 시작해야지.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후설이에요. 후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설을 알아야 된다. 이들아 강조했던 거죠. 후설은 뭡니까? 현상학이에요. 지금 여기, 현장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것을 이 후설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본 게 이 데리다의 철학 석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한 3년 뒤에 자크 데리다가 결혼하죠. 그 결혼 상대자는 정신분석학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정신분석학 하면 뭐죠? 프로이트죠. 흥미롭게도 후설과 프로이트와 데리다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드라가 블로그에서 소개했듯이 후설과 프로이드의 방법론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프로이트는 무의식,
이고 훗설은 자유의지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거죠. 훗설은. 프로이트는 수동적이고. 그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 훗설과 프로이트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훗설은 지금 여기, 그래서 훗설은 수학마저도 수학의 근원에도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입증했죠. 수학의 근거도 뭔가 주관적, 심리적인 근원이 있을 것이다. 수학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이 훗설이에요. 뭔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런 것도 수학을 마저도, 뭔가 근원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훗설이에요. 결국 실패했죠, 훗설은.